자, 그러면 이제 그 냉전 형성 관련된 내용의 교과서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먼저 금성 교과서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현대사 부분은 교과서 부분을 좀 많이 인용을 하겠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본격화되었다. 동력 각국에선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서고 그리스와 이제 터키 등지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부상하자 미국은 트루먼 독트리를 이제 발표해서 공산주의 확산을 막고자 했다. 그래서 이 트루먼 독트리가 그 밑에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최근 일부 국가가 국민이 원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체주의 체제를 수입하려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일부 국가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뭐 중국이나 그 당시 또 뭐냐면 소련이죠. 소련을 겨냥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나는 미국의 정책이 무력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는 권력자들과 외세의 압력을 저항하는 자유민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입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안정과 그 다음에 그 정돈된 정치 관계 기본이 될 재정적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 이 재정적 지원이라는 것은 좀 이따 공포한 마셜 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자료 해설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트루먼 독트리. 자, 미국의 트루먼 정부는 독일과 그리스, 터키 주변 지역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이 넓히는 것을 경계했다. 자, 그리스, 터키는 본래 영국의 지원을 받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영국의 재정적 지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자, 이에 트루먼은 대통령은 두 나라에 대한 자금 원조 계획을 발표했다. 자, 이는 미국이 정통적인 고립주의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모두 선도하겠다는 미국 외교 정책 기조가 되었다. 자, 이를 통해서 토대로 유럽 부흥 계획인 마샬 계획이 추진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트루먼 독트리하고 마샬 계획이 아예 별개가 아니라 트루먼 독트리 안에 그 마샬 계획의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예.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에 맞서서 그 소련은 코미프론, 이 공산당 정보국을 만들고, 이 코미프론을 왜 만들었냐면 그때 이제 코미테름이 전쟁 중에 해체됐잖아요. 그 당시 이제 미국이나 이제 영국 같은 자본주의 국가부터 지원을 받다 보니까 코미테름을 계속 유지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쟁 끝난 다음에 이제 그에 대응해 갖고 이제 코미테 이어받아서 코미프론을 만든 거야.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를 공산화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서베를린을 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가 자신의 독일 내 가날 구역을 하나의 경제 단위로 만들려고 하자 소련은 베를린 봉쇄를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듬해 봉쇄가 풀렸으나 독일은 자유민주주의 포방한 서독과 공산주의 포방한 동독으로 분단됐고요. 자, 이 무렵 소련은 코메콘을 만들어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경제 원정을 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샬 계획에 입각해서 이제 원래는 소련과 동유럽도 지원해 주려 했는데 소련과 동유럽이 거절했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코메콘을 만든 거야. 경제적 상호 원조 회의를. 그리고 또 코미콘을 건설했죠. 그래서 요 그 당시 이제 그 마샬 계획에 대응해서 만든 기구가 코미포럼하고 또 뒤에 그 코메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자, 근데 미국은 서유 각국과 군사 방위 체제를 이제 구축하기 위해 북대서양 조약 기구를 이제 결성하고요. 이에 맞서서 이제 소련과 동료 국가는 바르샤바 조약 기구를 창설했다. 자, 이로써 이제 그 결과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으로 나누어 대립한 냉정 체제가 유럽에 형성되었다. 이렇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천의 장막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자, 그리고 밑에 마샬 계획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마샬 계획은 미국의 국무장관던 마셜의 주도로 1848년에서 4년간 133억 달러에 들어 유럽의 경제 복구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구조를 강화할 수 있게 도와준 경제 부흥 계획이다. 처음에는 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도 포함시켰으나 이들이 거부를 했으므로 서유 16개 국가만 미국의 원조를 받았다. 야, 마셜 계획의 실시로 유럽의 국민 총생산이 비약적으로 늘고 산업 전분의 성장을 이루었다. 이후 이제 서방 세계 국가들 사이에 상호 협조 정신이 강화되면서 미국의 세계 질서 재편 과정에 주도권을 얻었고요. 그리고 마셜 계획 때 미국의 자본이 이제 뭐냐면 유럽에 많이 투입이 돼 있죠. 그러면서 달러가 이 기축통화로서 이제 뭐냐면 자리매김하게 되죠. 왜냐하면 기축통화가 되려면 이 달러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해서 이제 미국이 달러를 많이 여기 마샬 계획을 통해 뿌리게 되죠. 그래서 기축통화의 어떤 위상을 좀 확고히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뒤에 넘어가서 거기 보면 이제 그 냉정 속의 열전인데 이건 좀 이따 읽고요. 그다음에 미대인 교과서를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미대인 교과서에 보면 이제 마셜 계획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 좀 자세히 돼 있죠. 예.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 조지 마샬이 제안했기 때문에 이를 따서 마샬 계획 혹은 마셜 플랜이라고 한다. 정식 명칭은 유럽 부흥 계획인데 미국이 이런 계획을 수립한 주요 목적은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 거죠. 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못 사는 국가에서는 공산주의 확산될 수 있잖아요. 그걸 막기 위한 거고 경제적으로는 열악한 지역을 그대로 두면 사회주의가 퍼져 다수의 국가가 공산주의 전락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제 지원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미 이에 1947년 4년 동안 총 130억 달러 무상 원조를 쓰며 이를 바탕으로 서유럽 경제가 30% 이상 성장할 수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굳힐 수 있었고, 그다음 미국이 유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거죠.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그만큼 돈을 줬으니까 유럽들도 미국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던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소련 정부 기관은 코민프는가 동료 경제 협력기 코메콘을 건설했다. 그 두 개의 내용 마샬 계획을 통해서 형성됐던 기구다. 이름 꼭 외워두시고요. 예. 자, 그 코메콘은 그 미국의 마샬 계획에 맞서 공상 진영을 경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1949년 창설된 기구이며 본부는 모스크바에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있고 그다음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있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소련은 독일을 날카롭게 대립했다. 사업 베를린을 점령하고 있던 미국, 영국, 프랑스가 서독 지역에 새로운 통화 제도를 도입하자 소련 베를린 봉쇄를 단행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소련과 이제 독일이 각각 나눠졌고 서독과 동독이 나눠졌고 베를린 장벽이 건설됐는데 요거는 후르시초프 때 건설된 거예요. 요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리고 또 소련이 쿠바의 미사일 기지 건설 등 양진영에 곳곳에 대입하게 됐다. 자, 미국과 소련의 대립 후 전쟁이 이어지기도 했고 한반도에서는 6.25 전쟁이 발발했으며 베트남도 공상진영의 북베트남과 자유민주의 남베트남 분단되어서 베트남 전쟁이 났고 결국 북베트남이 승리로 끝났다. 이렇게 했죠. 베트남 전쟁 관련된 내용은 제가 기타사 할 때 또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예. 자, 그다음에 서강자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587페이지 보죠. 서강자. 자, 냉전의 기원이 있는데 우리가 냉전의 반대말 열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열전인데 그에 반대해서 냉전이라는 말을 이제 쓰게 돼요. 그 당시 니포몬이라는 사람이 냉전 미국의 외교연구단 소치차에 출판해서 냉전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냉전 같은 게 직접 싸우진 않지만 양대 그 강대국이 서로 대립을 시켜서 이제 뭐냐 싸우게 하는 그리고 좀 분위기가 싸한 이런 걸 냉전이라고 하잖아요. 패권 싸움 같은 거 미국과 소련의.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어요. 부분적으로 읽어볼게요. 자, 1946년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지에서 재헌이의 선거를 거치지 않고 공산당 정권이 수립되었으며 유일하게 이제 자유선거를 치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도 1948년에 공산 쿠데타가 일어나서 공산 정권이 들어섰다. 자, 이런 동유럽의 공산화는 궁극적으로 유럽 전역의 공산을 노리는 소련의 팽창주의 전략이보다는 전후 국제질서 재평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서방과의 충돌을 대비하기 위한 방어체제 구축의 성격이 더욱 짙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서는 팽장주의 정책으로 이제 동유럽의 공산을 받는데 여기에서는 소련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동유럽을 완충 지역으로 막고 이게 뭐냐면 그 대응했다. 그런 지역에서 보고 있어요. 소련 입장 볼 때는 모스크바가 수도잖아요, 지금요. 근데 모스크바 앞에 평원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에 그 보호할 수 있는 천연 지형이 없어요. 뭐 산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당시 동유럽 지역을 일종의 완충 지역으로 이제 뒀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얘네들은. 간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러시아가 이제 입장 올 때는 나토 세력부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벨루루시라든지 뭐 우크라이나 이런 지역을 완충지대로 만들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저쪽 나토 넘어간다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그냥 하나의 관점인데 제 생각에도 아무리 그렇지 자기 수도도 보호하기 위해서 남의 나라를 공격하고 점령한다는 건 좀 약간 안 맞는 것 같아. 관점 자체가. 예. 패권주의 논리에 불과한 거죠. 하여튼 제 생각이에요. 자, 하지만 동유럽의 갑작스러운 공산화를 눈앞에 지켜본 서방으로는 공산화 물결이 유럽 전역에 믿어 닥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떨칠 수 없었다. 1946년에서 3월 총리직에 물러난 직후 미국에 방문한 철치 철의 장막이 유럽에 가로지르고 있다고 연설하면서 소련의 노골적인 팽창주의를 경고했다. 동유뿐만 아니라 중동과 동지중해에서 발생한 사태로 공산주의 팽창에 대한 서방의 불신과 적대감을 키우기 충분했다. 전쟁 중에 영국군과 함께 이란을 점령한 소련군은 서방의 건국에도 불구하고 은밀히 공산 게릴라 세력들을 지원했다. 자, 소련은 풍부한 석유 자원을 지닌 중동 지역을 세력권 넣으려고 했던 것이다. 자, 그리스에서는 1946년 봄부터 그 당시 영국의 지원을 받은 정부군과 동유럽 공산국가의 지원을 받는 반정부 사이에 내전이 났고, 더구나 소련이 다르데네스 해협을 대한 공동 관리권을 요구하면서 터키를 압박했죠. 다르데네스는 해협은 여기에요. 예. 여기 있는 해협이죠. 터키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 해협인데, 여기에 공동 관리권, 여기다, 여기죠. 여기를 이제 이쪽에서 요구하는 거죠. 보스포러스 해협은 이쪽이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요구해 버리면 어떻게 있어요? 그 당시 터키의 이제 주권을 침해하는 거고, 여기를 통해서 이제 흑해 쪽에 있는 함대가 이쪽으로 건너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중해 쪽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상황을 보고 미국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단호한 전략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데, 1947년 3월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은 의회 연설에서 압제와 폭력을 맞서 자유를 지키려고 싸우고 있는 전 세계 국민들 도와야 할 미국의 사명을 연설했다. 아까 이제 제가 교과서에서 읽었던 내용도 있죠. 예,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이게 어디야? 금성 교과서에 있는 거. 트루먼 독트리 같은 거 그 내용들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트루먼 위에 연설에서 압제와 폭력에 맞서 자유를 지키려고 싸우고 있는 전 세계 국민들이 도와야 할 미국인데 어떤 사명을 연설했고, 이에 따라 그리스와 터키에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제공해 되었으며, 이어서 마셜 플랜을 통해 전후 유럽 경제 부흥을 대대적인 원조가 시작되었다. 자, 공산주의 봉쇄와 자유주의 원조를 내세운 트루먼 연설은 소련을 볼 때 명백히 선전포고가 다름없었다. 자, 미국의 공세에 대한 맞대응으로 소련은 그해 7월 공산주의 운동 국제주의 코미폼을 창설했고, 그 창립초에서 이제 소비에트 정치국 위장이었던 주다노프, 이 주다노프의 이제 독트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다노프 독트리가 사료를 읽는 서양사 선대사 부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주다노프는 세계가 제국주의적 반민주주의 진영과 그다음 반제국주의적 민주주의 진영으로 양분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국주의적 반민주주의 진영은 누굴까요? 이건 반반자죠. 이건 미국이죠. 미국. 반제국주의 민주주의 진영은 뭘까요? 소련이죠. 약간 이제 좀 그렇죠. 우리하고 그 개념하고 안 맞죠. 근데 지금 러시아에서 보면 얘네들이 볼 때 이제 침략할 때, 우크라이나 침략할 때 우크라이나의 어떤 나치 세력들을 척결한다고 공격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얘네들 정신 구조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튼 주다노프가 그렇게 양보를 했어요. 자, 공산주의자들은 제국주의에 맞서 투쟁하는 데 촉구한다. 우리 입장으로 는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오히려 소련이 이제 훨씬 더 제국주의 진영이 가깝죠. 예, 근데 이해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얘가 그렇게 말한 거니까. 자, 이어서 소련은 서유럽 국가들이 마셜 플랜을 실현하려고 1948년 설립된 국제협력기구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그다음 1949년 동유럽 국가에 위한 코메콘을 이제 설립했다. 그래서 이렇게 트루먼 독트리의 주다노프 독트리를 이어진 1947년 냉전이 막을 올렸다. 보통 책에서는 트루먼 독트리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다노프 독트리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주다노프 독트리도 같이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불력 형성과 군비 경쟁을 볼게요. 냉전 초기 공상 진영과 자유 진영 사이의 대립은 베르린 위기를 거쳐서 한국 전쟁의 절정에 이뤘다. 1948년 6월에 서방 연합군이 서독 지역에서 합해 개혁을 시행하자 스탈린은 베르린 봉쇄를 단행하고 서베르린을 고집시켰다. 서방은 소련의 그 봉쇄를 풀릴 때까지 거의 1년 동안 서베르린의 생필품과 물자를 공수했다. 자, 베르린 봉쇄는 독일의 분담의 시발점이자 동서유럽의 적대 전선의 형성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다. 베르린 봉쇄의 의미가 있죠. 독일 분단의 시발점, 그 다음에 동서유럽 사이의 적대 전선의 형성,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제 그 중국의 공산화하고 우리 6.25 전쟁이니까 이거는 한국사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제 건너뛰고요. 자, 베르린 봉쇄에서 한국 전쟁이 이어진 두 진영 사이의 대립과 충돌은 지구적 차원에서의 군사 동맹 체제를 형성했다. 1949년 4월 미국과 유럽의 11개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창설하고 안보 협력을 다짐했으며 여기에 1952년 터키와 그리스가 1955년에 서독이 가입했다. 그다음 아시아에서는 1954년에 미국, 영국, 프랑스 8개국이 참가한 동남아시아 조약기구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1955년은 여기 보면 미국, 영국, 이란, 이라크 뭐냐면 파키스탄이 구성된 바그다드 조약기구가 있는데 그럼 왜 이게 영국, 프랑스가 왜 갑자기 동남아시아로 넘어가냐? 아직까지 영국과 프랑스가 그 당시에 식민지가 있었어요. 예, 그때 여기 참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유진영의 동맹체제에 맞서 공산주의도 결속했다. 불육 형성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갖고 이제 1955년 5월 소련은 동유럽 국가들과 함께 우호협력 상호 원조 위무를 지닌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결성했으며 여기에 1956년에 동독이 가입됐다. 자, 이렇게 방위동맹을 중심으로 국가들 결집함으로써 세계는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양대 분류고 뚜렷이 나눠졌다. 됐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요 부분은 이제 냉전 체제의 구축이니까 좀 이따 읽고요. 그럼 또 여기 넘어가죠. 예. 그래서 냉전의 추이를 볼게요. 자, 냉전은 이제 한국 전쟁의 고비로 자유진영의 결속과 방위태세를 강화로 약간 누워진 듯 보였고 스탈린이 죽은 뒤 스탈린이 1953년에 죽었죠. 예. 이게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난 배경 중에 하나야. 예. 그래서 이제 소련의 이제 정책 등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련의 실권자가 됐던 후르시초프가 이제 예전에 기초문에 나왔던 인물이죠. 형식적으로 남아 평화 공조를 내세웠다. 자, 그래서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후르시초프 의견은 다시 이제 정책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또 다시 얘기하고요. 그럼 이때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나 1959년에 베르닝에서 다시 두 진영 사이에 위기가 조성되어 그 당시 이제 1959년에 위기가 조성되어 동독은 동서 베르린 경계에서 건과 장벽을 구축했다. 왜냐면 동베르린하고 서베르린 나누다 보니까 동독 사람들이 여기를 통해서 서베르린 많이 도망을 가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때 베르린 장벽을 만들었던 거죠. 예. 이때가 이제 후르시초프 때요. 예. 자, 특히 카스트로가 정권을 잡고 공산화된 쿠바에 소련의 미사일 기지가 건설된 계기로 미소 간의 위기가 고조되었으나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약간 이제 소련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미소 간의 위기가 고조됐다 이런 식으로 설설을 했는데 그 미국도 좀 잘못한 거 있어요. 왜냐면 미국도 그 당시 이제 터키에 미사일 기지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터키 입장,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 터키가 자기 뒷마당이잖아요. 근데 터키에다가 이제 미사일 기지 만드니까 그 대응 차원에서 이제 쿠바에다가 뭐냐면 소련의 미사일 기지를 건설한 거죠. 원래 카스트로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쿠바에 소련의 미사일 기지 건설한 것도 이 사람들이 처음 반대했는데 그 당시 이제 카스트가 정권을 장악하니까 그 미국이 쿠바를 봉쇄할 뿐인 거야. 경제적으로 이제 뭐냐면 상당히 궁핍해지니까 카스트 입장부터 어쩔 수 없이 이제 누군가 선택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소련을 선택을 해서 소련부터 그냥 쿠바의 미사일 기지 건설을 허용한 대신에 어떤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좀 받으려고 했던 거죠. 예. 자, 그러나 이제 소련이 후퇴해요. 미사일 기지를 철수하면서 위기가 뭐냐면 해소됐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대통령이 그 미국에서는 그 유명한 누구죠?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미국의 대통령이 잠깐만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케네디 대통령. 너무 쉽네. 이게 케네디 대통령이죠. 예, 쉬운 건데 기억이 안 났어.
그래서 소련 같은 경우에는 후르츠초프잖아요. 정쟁 막바지까지 이제 직전까지 가다가 후르츠초프가 양보를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뭐 승리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졌는데, 자, 그래서 결국엔 미사일 기지를 이제 철수를 했어요, 소련이.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한 라인을 설치하자.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한 라인 설치하면 그 뭐냐면 바로 직전 핵전쟁 직전에 곧바로 중단시킬 수 있지 않냐. 왜냐면 미국 정상끼리 미소 정상끼리 이제 있다 보니까 뭐 곧바로 이제 직권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잖아요. 핵전쟁 핵미사일 발사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하여튼 이것 때문에 이제 소련이 후르츠초프의 권위가 확 떨어졌어. 미국한테 졌잖아. 그러니까 소련이 나중에 이제 후르츠초프 쿠데타로 해서 쫓겨나거든요. 그리고 북한도 이 모습을 보고 소련한테 실망을 느꼈어. 아니 이게 강대국 소련인지 알더니 보니까 영 아니네. 그러면서 친중국 노선을 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중국도 이제 소련하고 좀 갈라지기 시작한 거죠. 우리 공산주의 국가의 어떤 자존심을 해치는 일이다 하면서 그랬는데, 하여튼 즉 1864년 미국, 영국, 소련 3개국의 대기권 세계 나라들이 대기권 및 수중 핵실험 정지 조약을 맺고요. 핵무기를 이제 비롯한 전략무기 제한에 관한 협의를 이제 거듭했다. 예. 자, 냉전 중심의 세계 정세가 새롭게 이제 새로운 단계로 맞이하게 된 것은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에 거쳐서의 일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1970년대 이어 긴장된 세계 정세 속에 해빙의 기운이 돌고 화해를 모색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된 것은 계속 오래된 그 냉전 상태에 사람들이 지치고 자유진영의 공상 침략에 방지하는 굳은 결의와 방위 태세의 강화도 있지만 공상세계 내부의 변화와 미국의 외교정책 전환으로 따른 세계 정세 변화도 긴장 완화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자, 공상세계의 주요 변화는 소련의 일종의 종족을 삼는 위성국 체제에서 대한 반항이 일어난 사건인데, 앞에서 얘기한 이제 티토죠, 티토. 자, 티토 영도의 유고슬라비아는 코미폰을 이탈하여 공산체제를 유지하면서 독자적 노선을 걷게 되고요. 그 다음에 1956년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반공주의를 바탕으로 반란이 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헝가리의 반란은 소련의 무적 개입으로 곡 진압이 되었으나 이후 소련의 경제협력 체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자 하는 경험을 더욱 강하게 했으며, 최근에는 폴란드에 다시 소련의 간섭과 지배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공산체제 그 자체에서 수정을 가는 자유노조운동이 일어났다. 이게 최근이라고 하는데 요때가 쓰여진 당시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80년대예요. 예. 그리고 여기 뭐 냉전 이후부터 나온 게 있는데 아마 이게 80년대에 한번 쓰여졌다가 뒤에 이제 좀 약간 이제 수정한 것 같아. 90년대. 그래서 읽다 보면 좀 시간 관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 여기는 최근이라고 하는데 90년대가 막 나오고 이제 막 붕괴되고 있잖아요. 예. 그 자유노조 운동 같은 경우에는 80년대에 일어났는데 아마 이제 처음에 초안쓸 때 이제 그 내용 같아요. 84년인가 85년인가 그때 나왔거든요. 예. 자, 한편 중국은 소련과 공산주의 이념에 관해서 서로 상대방의 비난 공격을 하더니, 자, 이때 이제 뒤에 좀 이야기하겠지만 이 당시 중국과 소련 간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 이 소련이 후르츠초프가 이제 집권했잖아요. 그러면서 스탈린 격하 운동을 하거든요. 스탈린이 이제 그 예전에 우상화 정책 같은 것들을 막 비난하면서 스탈린을 막 격하를 하게 돼요. 20차 당 대표대회에서.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던 모태똥이 이제 발끈한 거죠. 모태똥은 스탈린의 우상화 정책을 본받아서 자기가 좀 우상화를 하려고 했거든, 자기 우상을. 근데 이 후르시퍼 나와갖고 막 비난을 하니까 중국 입장할 때는 좀 불쾌한 거야. 그게. 그래갖고 이제 여기 그 당시 모태똥이 후르시퍼를 막 공격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수정주의자다. 너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수정주의자다 하면서 비판하고, 후르시초프는 이제 모태똥 교조주의자 하면서 막 비판을 해. 그래서 사회가 이제 이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거기에다가 이제 국경 문제 분쟁으로 이제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죠. 예. 그래갖고 뒤에 나오면 이제 나중에 소련이 중국한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이 국경 문제로 이제 싸우게 되니까 중국한테 이제 핵무기를 발사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때 중국은 이제 핵무기 개발이 아직 안 돼 있었거든요. 막 벌벌 떨고 있는데, 그래서 막 이때 이제 구원자는 누가 미국이 딱 나타나자. 그랬더니 소련한테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중국이 핵무기를 발사할 경우에 우리가 가만히 안 두겠다. 핵정지 한번 하자. 그러니까 소련이 이제 중국한테 막 핵무기 발사하다가 버튼 누르다가 그 미국 말 듣고는
철수를 하게 되죠. 이게 뭐냐면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너무 고마운 거야. 물론 자본주의국가지만. 그때부터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조금씩 70년대 넘어서 짝짝꿍 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적의 적은 친구하고 중국하고 이제 소련이 싸우는데 적이잖아. 근데 미국이 뭐냐면 또 중국을 지원해주고 또 미국도 소련하고 싸우니까 적이잖아. 그러니까 서로 친구가 된 거죠. 친구 70년대 들어와서. 물론 지금은 사이가 되게 또 나빠졌죠. 자, 하여튼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급속히 강화지는 경향이 있다. 근데 최근에도 아까처럼 말했지만 이게 7, 80년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하고 맞지 않죠? 지금은 이제 뭐 싸우고 있잖아, 지금.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에서 지금 미국을 줄을 쓸 건지 이제 중국을 줄을 쓸 건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거의 미국에 이제 줄을 쓰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예. 위에 있는 북한이 있기 때문에 예. 안보가 중요하잖아.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러한 이제 공상세계 다원화 형상과 더불어 미국의 외교 정책 또한 크게 전환되었다. 그래서 1969년은 대통령 취임한 닉슨은 이른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여 미국의 외교 정책의 일대 전환을 도모했다. 그 내용은 이거 유명하죠, 닉슨 독트린. 자, 지금까지 미국이 전당하다시피 한 자유와 평화 수호의 임무를 다른 자유국가가 분담한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적인 분쟁은 미국이 지상군 파견과 같은 직접적인 개입을 회피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문제는 너희들이 해결하는 거야. 우리가 해구상까지는 제공해 주지만 그 이상의 문제는 너희들 이제 그 이하의 문제는 너희들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공산국가에 대한 강경책이 아니라 융통성 있게 대처한다는 것이다. 자, 이러한 새로운 외교 정책이 있다. 미국은 베트남에서 철수를 시작했고 중국은 국제연합 가입을 승인했으며 1972년 초에 닉슨은 중국에 방문하면서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래서 중국의 국제연합에 가입되면서 그 당시 하나의 중국의 원칙에 따라 대만이 나갔죠. 대만이. 그래서 그 당시 그 상해이사국 자위가 대만에서 지금 오늘날 중국 공산당으로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 이제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는데 그때 이제 탁구팀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핑퐁 외구라고 하죠. 자, 요 관련된 내용 한번 좀 볼게요. 요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예. 미대인 교과서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냉전의 완화를 볼게요. 냉전 완화 보고 밑에 있는 닉슨 독트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3세기 비동맹 중립주의와 더불어 미국과 소련의 대립을 벗어나 독자 노선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유럽 여러 나라가 미국과 소련에 대응해서 유럽 경제 공동체를 구성을 했으며,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유럽 경제 EU 관련된 내용할 때 좀 볼게요. 자, 프랑스가 미국 중심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통합군을 탈퇴했죠. 이게 1966년인데 프랑스가 이제 그다음 드골이잖아요. 드골이 좀 약간 프랑스 민족주의 성격이 강하고 자존심이 상당히 강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또 프랑스 대통령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들어갔다가 탈퇴를 해. 독자적으로 좀 몰만한 핵무기를 만들어요. 핵무기를. 이 사람이. 그러다가 프랑스가 이제 나중에 또 가입을 하죠. 지금은 또 가입돼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미테롱 대통령도 이제 지금도 비슷하죠. 드골하고. 원래 프랑스 한 나라 그래. 약간. 그래서 미국하고 이제 안보적 협력은 할 수 있어도 경제적 협력은 중국하고 하겠다. 뭐 태도 지금 해서 지금 미국 중심의 어떤 그 세계 진영 구성에 대해서 좀 약간 유럽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프랑스가. 자, 중국은 사회주의 이념과 사회주의 진영 내의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 특히 국경 문제로 그 뭐냐면 소련과 분쟁을 벌는데 해동강 지중해 우수이강 영유권을 둘러싸고 우수이강 영유권의 유역에 여러 섬들이 있어요. 섬들을 둘러싸고 싸움이 일어나죠. 결국에 전쟁까지 가요. 예. 그래서 전후 20년 이상 냉전체는 미국의 닉슨 독트린으로 긴장 완화를 분위기를 전환됐다. 자, 이후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철수했고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였다. 또한 소련과 전략무기 제한 협정을 맺죠. 세트를 맺죠. 그래서 1972년에 전략무기, 그러니까 ICBM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한하는 그런 협정을 맺었고요. 그다음 서독 총리 빌리 브라트가 동방정책을 내세워서 동독과 교류하고 국제적 연합에 함께 가입을 했다. 자, 빌리 브라트의 동방정책은 뒤에도 서기에도 나오지만 여기서 한번 더 읽어볼게요. 그냥 먼저. 예. 그래갖고 동방정책이라는 건 서독을 기준으로 해서 동독과 동유럽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서독은 하슈타인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슈타인은 이제 서독의 외무장관이 이제 공포했던 건데, 소련을 제외하고는 어 다른 그 동독과 뭐냐면 수교를 맺은 나라와 우리는 수교를 안 맺겠다. 그러니까 동독과 서독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런 원칙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이 하슈타인 원칙을 포기했어. 네. 그리고 동독과 맺었던 동유럽 국가들과 교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외교 관계를 맺게 되죠.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폴란드 같은 나라들이죠. 그래서 폴란드하고 이제 외교 관계를 맺을 때 제일 문제점이 됐던 게 국경선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해결하죠. 나세 그 뭐냐면 갑자기 두 강이 있는데 그 두 강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잠깐 까먹었어. 이 강의 이름이 앞에서 좀 언급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오데르 나이세스. 오데르 나이세스 강을 기준으로 해서 뭐냐면 국경선 긋고, 그래서 이제 독일 예전에 잃었던 실질을 그냥 포기해버린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빌리 브란트 총리가 가서 이제 그 폴란드에 이제 방문할 때 머리를 숙이고 이제 무릎을 꿇고 유대인에게 사과를 하잖아요. 그 모습이 이제 사진에 남아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처럼 냉전 체제가 완화되자 이념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동방 정치를 볼게요. 자, 빌리 브라트는 모스크바의 협상단을 파견해 1970년 8월 소련과 무력 사용 포기 내용을 합의한 모스크바 조약을 맺었다. 자, 이 조약은 두 나라의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서방의 동의를 이끌어 유럽 평화에 공헌했다. 그리고 빌리 브라트는 아까쯤에 이제 오데르 나이세스강의 폴란드 서쪽 경계에서 인정하는 등 동유럽 국가들의 정상 외교 관계를 수립에 힘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잠깐만. 요거도 있고요. 잠깐 요거 좀 약간 보면 다른 교과서 좀 볼게요. 여기 있는데, 예, 잠깐. 사진이 있는데 제가 사진을 못 찾네. 예, 예, 나중에 읽어보죠, 일단. 예. 자, 그 다음에 닉슨 독트리가 그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1971년 일본에서 열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중국 대표단이 참가했는데, 대표 대회 후 중국이 그 대회에 참석한 미국 선수단 15명을 베이징 공식 초청했고, 이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과 교류가 20년 만에 재개되었다. 게다가 핑퐁 외교라고 하죠. 그 닉슨 독트리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미국의 모든 조약상의 공약을 지킬 것이고, 미국은 미국과 동맹을 맺는 국가거나 혹은 미국의 안보와 지역 전체 안보에 직결되는 국가의 자유를 어떤 핵무장의 국가가 위협하는 경우에는 미국 그 방어에 나서고, 나머지 것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는 거야. 그래서 미국은 직접 위협받는 국가가 자국의 방어를 위해 인력을 제공한 일차적 책임을 떠맡길 기대한다. 너희들이 이제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베트남 문제는 베트남에서 너 수소해라.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 군사력 대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대외 정책을 발표했다. 이 닉슨 대통령은 앞에 이제 트루먼 독트리하고 좀 비교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트루먼 독트리는 어떻게 하든 유럽이나 이런 데 참여해가지고 공산주의를 막으려고 했는데, 닉슨 대통령 독트리는 반대로 자국의 이해관계 특별히 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노토치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냐. 자, 이를 계기로 해갖고 미국과 중국은 이른바 핑퐁 외교를 전개했다. 그래서 양국 간의 외교 관계를 수립했는데, 핑퐁 외교는 아까쯤에 읽었던 거죠, 용이. 예. 결국에 1978년에 수교를 하게 되죠. 78년에 공식적으로 수교를 하고, 그 과정에 대만하고 이제 단교를 하죠. 예. 자, 아까 이제 비상교과서 좀 볼게요. 비상교과서 앞에 이제 냉전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여기 4개국 독일 분할 점령지역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독일 본토도 이렇게 4개 있지만 베르린도 이렇게 분할 점령했고, 여기 베르린 장벽을 이렇게 만들었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베를린 봉쇄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창설에 계기가 됐다. 예,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이제 있고, 트루먼 독트리와 마샬 계획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의 확대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경제는 미국의 주도 아래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자, 서유럽 국가는 마샬기구 미국의 경제援助를 받아서 전쟁 이전의 수준으로 경제를 회복했고요. 그리고 대공황을 교훈 삼아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항만, 철도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을 늘리고 주요 기관을 사업을 국유화했다. 자, 이 시기 때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고도의 경제 성장과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다. 그래서 프랑스, 이탈리아는 5% 이상, 서독은 7% 높은 경쟁 성장을 보였고요. 미국은 1960년대 말까지 고도의 경제 성장과 물질적 풍요를 혜택을 누리고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서 베이비 붐 현상이 나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나온 남자들, 그러니까 군인들이 대거 거론했죠. 남자들이 전쟁에 참여활동하는 출산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전쟁 참여 후에 이제 국가 경험이 많아지면서 베이비 붐 현상이 일어난 거죠. 자,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던 그 당시 이제 서독과 일본도 경제를 빠르게 회복하여 세계 무역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특히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 네, 미국의 지원을 받았으며 그래갖고 이제 이런 일환으로 이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맺게 된 배경 내용이 있죠.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때 군수 물자와 생필품을 공급하여서 경제가 크게 성장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밑에 이제 베르린 봉쇄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예. 그 다음에 공산주의 진영 체제 강화는 이제 앞부분에 이제 있으니까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좀 눈여볼 게 이제 이거는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서양사 이제 개론에 다시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디야 1970년대 세계는 오랜 냉전 체제로부터 긴장 완화, 데탕트라고 이제 부르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제 공상세계 위협과 세력 확대의 야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1975년에 오래 계속된 베트남 전쟁이 미국의 철수와 더불어 종결되었고 베트남이 공상 베트콩의 수준에 들어갔을 뿐 아니라 인접한 라오스, 캄보디아마저 공상 세력권에 넘어가죠. 이걸 이제 도미노 효과라고 하죠. 자, 뭐 하여튼 자, 동남아시아에서의 공산 세력은 크게 증대됐다. 뿐만 아니라 1978년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는 불상사를 발생했죠. 그때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에 공산 정권이 있었는데 이들이 컨트롤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 소련에 대해서 이제 그 정부를 다시 뒤엎고 친소 정권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그 당시 이제 그 지방에 있었던 뭐냐면 세력들을 진압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미국의 지원을 무장 헤딩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소련군을 괴롭혔고 결국에 소련이 10년 만에 철수를 하게 되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동과 이집트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중동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잠깐만요. 자, 서아시아로부터 북아프리카에 걸친 지역은 과거 사라진 제국의 땅으로서 이슬람과 그 문화에 꼽히고 발전한 곳이다. 따라서 이 강대한 지역에 이슬람이라는 종교와 아랍어라는 그 언어의 공통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뿐만 아니라 당시 이 지역은 석유라는 중요한 자원을 풍부하게 가진 곳이기도 하며 수에즈 운하의 개통이 돼 동서교통의 요충지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19세기 이래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열강이 진출했고 석유가 주요 자원 에너지로 이제 중요한 에너지원과 공업 원료로서 각광을 받게 되자 이 지역의 중요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자, 그리하여 이제 구미 선진국들이 이 지역에 대한 관심도도 한결 높여졌고 이해관계가 엉키게 되었다. 20세기 들어 이 지역의 토착민들이나 원주민들 사이에 팽팽한 아랍 민족주의 물결은 이러한 구미 열강의 기득 이권과 얽히면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특히 2차 세계대전에 이스라엘 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사태는 복잡성을 더해서 오늘날 중동 지역은 가장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자, 1차 세계대전 후에 영국의 위임 통치를 된 팔레스타인이 이곳에 유대인의 건국에 건의하여 발표 선언을 이제 유대인들 이주가 날로 증가하였다 했죠. 자, 요거 선언문이 되게 유명하죠. 네.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제 발표 선언을 통해서 그 당시 노스차일드 강의 이제 뭐냐면 유대인 금융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지원을 받으려고 금융 지원을 받으려고 그 당시 영국이 전쟁이 끝난 후에 우리를 지원해주면
어,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죠. 이게 발표 선언인데 벨푸어 선이라고 하죠. 발표라고는 벨푸어 선이라고 하죠. 주로.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맥마을 선언을 공포해가지고 그 당시 또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제 우리 도와주면 그 앞으로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주겠다. 뭐 이렇게 양립적인 어떤 대립적인 어떤 약속을 하게 돼요. 이런 영국의 정책 때문에 결국에는 1차 세계의 어떤 1차 세계입니다. 중동 전쟁의 어떤 배경이 되거든요.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배경이 되는데 근데 막상 이제 1차 세계 대전 끝나고 나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 약속 안 지켜줬죠. 영국이. 그리고 오히려 영국과 프랑스 간의 비밀 협약을 통해서 사이코스 피코 조약을 통해서 원래 나눠갔잖아요. 이 중동 지역을요. 자, 그래서 이때 이렇게 있고 결국에는 2차 세계 끝난 후에 영국의 위임 통제 끝나는 1948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독립을 선언하고요. 독립과 동시에 이제 아랍인들이 그 주변의 아랍인들이 이스라엘 공격했죠. 그래서 1차부터 해서 4차까지의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데 잠깐 중동 전쟁 부분은 잠깐 요거 하기 전에 교과서를 보고서 좀 얘기할게요. 잠깐만요. 이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전쟁 직전, 그러니까 1차 중동전쟁 전쟁 직전에 이제 유엔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예. 그래갖고 있는데 이걸 기반으로 해갖고 이제 이스라엘 뭐냐면 독립선언을 하고 이제 뭐냐면 국가 독립했죠. 물론 그 전에 이제 팔레스타인들도 여기 있는 팔레스타인 다 쫓아내 버린 거야. 뭐 죽이고 겁을 줘서 쫓아내고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나중에 1차 이제 중동 전쟁 이후에 이 지역이 안전이 이제 뭐냐면 차례대로 이제 뭐냐면 거기 팔레스타인 지역까지도 먹게 되죠. 그러면서 이 문제점이 된 거죠. 자, 하여튼 그 내용들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서아시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랍계 이슬람교도와 유대인 간의 영토 분쟁이 종교와 인종 갈등을 확대되었다. 자, 2차 세계대전 이후 팔레스타인에서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팔레스타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팔레스타인들이 거주하는 아랍인들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창설하고요.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1994년에 이스라엘과 평화협상을 체결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수립했으나 양측의 대립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지금 그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지역이 이쪽 지역이죠. 가자 지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웨스턴 뱅크 지역이죠. 이쪽 지역. 그런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하마스라는 극좌파들이 이제 좀 장악을 했던 지역이고, 이게 상대적 온건파였던 그 피에로 같은 지역도 이제 장악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자 지구하고 이제 예루살렘이 지금 막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확장하는 과정에서 전쟁하는 과정에서 골란공원을 먹게 돼요. 골란공원. 이게 원래 시리아 지역의 영토였거든요. 근데 이 시리아 지역의 영토인데 이걸 이제 뭐냐면 먹게 돼. 이게 3차 중동 전쟁 때 먹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먹었는데 이걸 이제 달라고 시리아하고 지금 국경 분쟁이 나왔어요. 골란공원 문제가.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있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관련된 내용이 한번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 건설 목표는 목표 조직된 기구인데 1964년에 결성된 후 테러 활동을 통해 유럽인들 관심을 끌어내고 1988년에 자치정부 수립을 인정할 걸 요구하면 50개 이상의 인정을 받아 자치정부를 수립했다. 그래서 웨스턴 뱅크 여기 지역에 자치정부를 수립을 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부분에 가자 지구는 지금 하마스가 이제 뭐냐면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하마스하고 또 여기 팔레스타인 해방기구하고 또 싸우고 있어요, 얘네들끼리.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요. 여기 좀 보시면 그 팔레스타인들이 웨스턴뱅크 지역에 다 거주한 건 아니고요. 일부 지역만 이렇게 보시면 거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또 뭐냐면 이스라엘 전착증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웨스트뱅크 지역과 동예루살렘 지역을 주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다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이제 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고요. 자, 이로부터 오늘날 이르는 장기간을 거친 치열한 아랍 대 이슬람의 투쟁이 시작되었다. 자, 이스라엘은 건국 후 유대인의 이주자들이 더욱 증가됐고 그 영역도 넓어졌으며 오랫동안 그곳에 거주했던 약 100만 명이 넘는 아랍인들이 도망가거나 추방되어
팔레스타인 난민으로 인접 아랍 국가들이 고달픈 피난민 생활을 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의 위인 통치했던 레바논이라는 위치 여기 있죠. 예. 자,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나라가 레바논이야. 여기 레바논. 이 레바논도 지금 레바논 내전이 있죠. 얘네들도 그 안에 뭐 시아파가 있고 수니파가 있고 코통교 기독교파도 있어갖고 지네끼리 막 치고받고 싸. 하여튼 복잡한 나라야. 최근에 또 거기 그 큰 폭발 사건이 났죠. 그때 경제로 타격을 받았고. 자, 하여튼 레바논과 시리아가 이제 독립하여 영국의 위임 통치했던 요르단 또한 1949년에 정식으로 독립을 인정받았다. 자, 이들 새로 독립된 국가는 1945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예멘이 결성한 아랍연맹에 가입했고요. 그 다음에 리비아, 수단 등 트니지, 모로코, 쿠웨이트, 알제리 이에 참가했다. 자, 아랍연맹 국가 중에 가장 인구가 많고 약 2,500만이라는데 이건 예전이고 지금 그 뭐냐면 이집트는 1억이 넘어요. 1억이.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한 나라가 이집트야. 이렇게 1억이 넘어 1억. 자, 그래서 이집트였다. 그래서 1952년 국왕 하루쿠를 추방하고 다음에 공화국을 수립한 이집트 새로운 지도자인 군인 출신 아세드, 유명하죠, 이 사람. 그래서 중동 지역의 큰 형님 역할을 했던 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는 내전 개혁과 더불어 대외적인 강경 노선을 취해서 1956년에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시킬 뿐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수에즈 운하에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영국이 난리 났죠. 영국이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또 이스라엘을 끌어들여 이집트를 공격을 해요. 이게 뭐냐면 제2차 중동전쟁이에요. 그래서 제2차 중동전쟁 결과 전투 자체는 이제 뭐냐면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이겼어. 쉽게 이겼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미국하고 소련이 발칵한 거죠. 소련 같은 경우에는 당장 지금 만약 군대를 철수하지 않으면 영국한테 프랑스한테 핵무기를 날려보내겠다 위협을 했고 미국도 되게 불쾌한 거야. 미국 입장 올 때는 2차 세계 이전에 제국주의 정책을 지향한다고 했거든요. 얘네들 입장은. 그래서 이 제국주의 국가들인 영국과 프랑스를 좀 내빼고 미국 중심의 어떤 세계 질서를 이제 구축하려고 했는데 영국과 미국이 자기하고 상의 없이 이스라엘과 연맹해가지고 이집트를 공격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이 좀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래서 너네들 당장 철수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와주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영국과 프랑스가 수에즈로부터 철수를 하게 되죠. 자, 일단은 전투에서는 졌지만 전쟁에서 이긴 거죠. 예. 그래서 나세르는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아랍 민주주의 지도자로서 지위가 굳혔다. 자, 1967년 이집트가 이스라엘 홍해도의 출구인 에일의 항구를 봉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선제적인 공격을 해요. 이걸 이제 6일 만에 끝났다 해서 6일 전쟁이라는데 그때 이집트를 비롯한 아랍 국가들이 6일 만에 격파하고 앞에서 얘기한 골란공원 있죠? 이 골란공원이 이스라엘 넘어가고 시나이 반도가 어디냐면 잠깐 지도에 보시면 여기 이게 시나이 반도가 여기 안 나와 있네. 그러니까 여기 이집트가 여기 있고 이쪽 반도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수에즈 운하와 요 중간에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거의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의미는 별로 없는데 여기를 점령했어요. 여기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1978년인가요? 그때 다시 이집트 반환을 했는데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요르단과 서한 지역, 웨스턴 뱅크 지역죠. 앞에서 이제 얘기한 요 지역 있죠. 요 지역을 얘기해요. 자, 이때 3차 중동전쟁 때 이제 넘어갔던 지역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구시가지를 점령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게 뭐냐면 되게 복잡하죠. 그 안에. 예. 여기는 이제 뭐냐면 유대교의 성지이기도 하고 기독교의 성지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성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요 지역인데 요시 를 점령했다. 그래야 적대 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1973년에 또 4차 중동전쟁이 났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집트와 시리아가 특히 이집트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갖고 공격을 해왔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 본토까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적극적인 지원에 간신히 이제 쳐부셨죠. 여기. 네. 결과적으로 승리했지만 이스라엘도 상당히 그 큰 곤욕을 치렀다. 네. 자, 하여튼 이렇게 펴 있고 이때 이제 아랍 사람들은 석유를 정치 무기로 삼아서 석유 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해 이스라엘 고립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제일 큰 타격을 받았다. 자, 이걸 제1차 오일 쇼크라고 하죠. 자, 1970년 나세르 사망하고 그에 뒤에 온건한 사다트가 있는데 이 사다트는 이제 앞에서 나세르는 2차 중동전쟁을 일으켰죠. 3차나.
이 사다트는 4차를 냈어. 4차. 이때 4차 중동.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 사람이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전쟁 준비를. 자, 하여튼 그 당시 소련의 군사 고문단을 추방하고 나세르 시대의 친소 정책을 벌이고 미국에 접근했죠. 그래서 이제 나세르 같은 경우는 좀 소련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았어요. 댐도 이제 그 당시 건설했고, 근데 사다트는 미국에 접근해서 이제 했다. 그리고 1974년에 수에즈 운하를 제기했다. 1978년에 사다트는 미국의 조종안을 받아들여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게 되죠.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뭐냐면 시나이 반도가 그 당시 다시 이집트로 들어오게 되죠. 자, 근데 다른 아랍 국가들이 이에 반발해 이집트와 관계가 단절되고 사다트는 아랍 가격파에 의해서 암살된. 심지어는 어떻게 암살된? 이 사람은 그 뭐냐 그 당시 그 국군의 날 같은 비슷한 것도 있어 이집트에. 그래서 이게 행렬을 하고 있는데 막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군사들이 거기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사다트를 암살시켜 버려.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가자 등 및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흩어진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를 조직하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대응해서 게릴라전과 테러 행위를 전개했다. 제3차 중동전쟁 6일 전쟁의 결과 100만 명이 넘는 서안 지구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이스라엘 직접적인 점령하에 놓이게 되었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깐 지도를 보면 가자 지구와 관련된 거야. 여기 가자 지구 있잖아요. 여기야. 여기가 되게 좁은데 이 좁은 지역에 거의 뭐냐면 팔레스타인 한 400만인가 500만이 있다고 그래요. 하여튼 요 지역이 원래는 이집트 가나안 영역이었어요. 이집트. 예. 근데 이 지역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3차 중동 정리 때 요 지역을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을 해갖고 점령했죠. 이집트 원래 영역인데 시나이 반도 점령하고 나서 여기 가자 지구까지 점령하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던 지역인데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3차 중동 전쟁 이후 6.1 전쟁 결과 100만 명이 넘는 서한 지구의 팔레스타인 난민은 이스라엘 이제 직접적인 점령에 놓이게 됐고 이때 그 있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그 1987년 말에 잠깐만요. 제가 잘못 생각했다. 이게 이제 6.1 전쟁의 웨스트뱅크 지역이에요. 제가 잘못 얘기했어. 가자 지구도 이제 있긴 있는데 여기 그러니까 서한 지구니까 웨스트뱅크 지역. 네. 웨스트뱅크 지역이군요. 좀 수정해 주시고요. 자, 하여튼 팔레스타인 난민은 이스라엘 직접적인 점령하에 놓이게 되었는데 1987년 연말 서한 지구의 팔레스타인 청년들이 이스라엘 병사와 이스라엘 정착민에 대한 대규모 폭동을 일으켰다. 자, 이때 이스라엘 건국 이래 지속된 적대 관계는 피에로를 이장했던 아라파트의 온건 노선도 있죠. 자, 온건 노선으로 선해와 이스라엘 온건파인 노동당의 나비 총리의 집권으로 1990년대 초에 하해의 길을 들었다. 그 결과 1993년 9월 워싱턴에서 이스라엘과 피에로가 서로 인정하는 평화협정을 발표했고 구체적인 과정에서 자치협정이 1945년 1995년 9월 달에 제각각 체결됐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죠 지금. 네, 그래갖고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잠깐 이제 화평 분위기가 좀 조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있는 내용은 각자 읽어보시고요. 그 레바논 공격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란과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1941년 이래 파라비 왕조의 통치 아래 있었던 이란은 1979년 시아파의 망명 지도자인 호메이니 혁명이 발생하여 그가 영도한 이슬람 원리주의자가 정부가 수입됐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란이 친미 정권에서 반미 정권으로 바뀌어버렸죠. 자, 1980년 호메이니와 이라크 사담 후세인 간의 패권 다투 국경 분쟁이 났죠. 이란 이라크 전쟁이죠. 이란 이라크 간의 전쟁이 발생하고 1988년 국제연합의 중재로 후전이 성립되었다. 다음에 호메이니가 사망하고 그 후계자들이 미국과 유럽 간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다. 자, 이거 이제 여기는 이제 쿠웨이트 공격 제1차 이제 뭐냐면 걸프 전쟁, 2차 걸프 전쟁 관련된 내용인데 좀 볼게요. 90년 8월 이라크의 후세인이 돌연 쿠웨이트를 침공했다. 왜 침공했냐면 그 당시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이라크가 전쟁 비용이 없다 보니까 쿠웨이트한테 돈을 많이 빌려줬어요. 빌려왔죠.
예, 빌려준 게 아니라 돈을 많이 꿨어.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쿠웨이트에서 돈을 갚으라고 몇 번 했는데 이라크가 이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 거야. 결국에는 쿠웨이트한테 이제 돈을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더 빌려달라고 요구하는데 쿠웨이트가 거부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라크가 군대 있고 쿠웨이트를 이제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침공한 이들 점령하고 그 군대를 최대 상위군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지대에 이동한 거야. 자, 이때 이제 미국 입장으로는 가만히 두면 안 되겠죠. 왜냐면 중동이 석유 산지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미국 입장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석유를 계속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라크의 쿠웨이트로부터 철거를 수차 요구했으나 이라크가 이를 거부하자 유엔 결의에 따라서 미군을 지도한 영불, 시리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20개국이 군대를 구성된 연합군을 편성하여 이라크군을 공격하여 1991년 2월 이를 쿠웨이트로 이제 후퇴시켰는데 이걸 걸프 전쟁이라고 하죠. 1차 걸프 전쟁이 나오고 있고 나중에는 2003년도인가요? 그 뒤에 있다가 이제 2차 걸프 전쟁이 일으켜서 결국엔 후세인을 찾아내서 죽여버리죠, 미국이.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걸프 전쟁에 이어서 이제 뭐냐면 1991년 10월에 마드리드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르단, 레바논, 이집트 그리고 시리아 등의 중동 평화회담을 개최했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 사람이 이제 살았을 때 이분이 살았을 때 뭐 90년대까지 내용을 적어놓은 것 같아. 좀 약간 현대사 부분이 좀 약하다는 게 90년대 이후부터는 자세히 안 적혀 있어요. 없거나 그래갖고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세계사 그 교과서 읽을 때 같이 한번 또 보기도 하고요. 여기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서강자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서강자. 아프리카 관련된 내용은 좀 있고 서강자 592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592페이지가 아니라 잠깐 분류 형성과 군비 경제 관련된 내용 중에 그 뒷부분 있죠. 여기 500 이게 몇 페이지야? 90페이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예. 이게 아니다. 591페이지까지. 예, 591페이지요. 예.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자, 1950년대 냉전체제 구축에서 소련과 미국 사이에 군비 경쟁이 항목했다. 그래서 1945년에 미국이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4년 만에 소련도 원폭 실험에 성공함으로써 1950년대 핵무기 경쟁에 박이 올렸다. 1952년 11월 미국의 수소폭탄을 개발하자 소련은 8개월 만에 이를 때려잡았다. 1957년 그 짜르폼바라고 유명한 폭탄이 있어요. 그래서 소련이 만든 수소폭탄인데 상당히 이제 엄청난 파괴를 가지고 있죠. 자, 1957년 소련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 성공했고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지구 궤도상에 이제 쏘아올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우주 경쟁 시대가 냉전 시대 때 미국과 소련이 우주 개발을 하게 되잖아요. 미사일 쏘고 그다음에 저쪽 아폴로 계획을 해가지고 그 달나라 그 저희 달까지 이제 사람을 보내고 다 이런 것들이 냉전 체제에서 소련과 미국 간의 어떤 그 개발 때문에 일어나는데 그 경쟁 체제 때문에 일어나는데 최초로 이제 스푸트니크가 하면서 그때 이제 소련의 미국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죠. 이 스푸트니크 충격이라고 하는데 1961년 4월에는 최초 유인 우주선 비행을 성공했다. 자,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이제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소련이 먼저 앞서 있었어요. 예. 자, 미국인들은 장거리 핵미사일 분야에서 소련과 미사일 격차로 인해서 불안감을 휩쓸었으며 소련이 어느새 그 뭐냐면 우주 개발 앞질러 나가자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자, 핵 전력에서 미국이 뒤처져 있다는 미국의 엄사가 오늘은 다분히 가장된 것은 훗날 밝혀지긴 했지만 군비 증강은 미국의 정치와 선거의 좌우하는 핵심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1958년 미국이 항공우주국 나사를 이제 창설하고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NB라고 하죠. 그래서 잠수함이 쭉 나와가지고 여기 숨어가지고 요 안에서 이제 발사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지상의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발견되기 때문에 인공위성이나 이런 것도 발견되기 때문에 쉽게 포착돼서 선제 타격을 하는데 이 SLBM 같은 잠수함을 탑재하기 때문에 잠수함 밑에 있으니까 인공위성이나 다른 곳에 탐지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적군에 가까이 가고 먼저 선제 타격을 할 수 있어요. 이 SLBM 기술 갖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잠수함에서 핵미사일 날릴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 미사일 날릴 수 있는 기술.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거 기술 확보했잖아요. 물론 여기는 핵은 아니라
일반 미사일이지만 북한도 이제 요즘에 확보했죠, 이걸. 그냥 고공 폭격기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그 성층권 위까지 올라가지고 뭐냐면 비행기를 날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가면 미사일도 여기 떨어뜨리지 못하죠. 성층권 위니까. 예. 그래갖고 우주하고 이 성층권 사이에 이제 요 사이에 미사일 그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뭐냐면 정찰하는 건데 정찰 위성이 이제 들었을 때까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뭐냐면 첩보 수단이었죠.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의 유투기 같은 거 이런 것도 있는데 그때 이제 유투기가 띄었다가 나중에 소련 상공에서 그 뭐냐 미사일 맞고 떨어져요. 그때는 이제 그다음 후르시프 때인데 그것 때문에 미국하고 이제 소련 간의 어떤 외교 갈등도 있었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유투기 조종사가 이제 떨어졌대 이제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서 살았어요. 소련의 포로가 됐던 거죠. 근데 이제 동독에서 이제 터베링에서 잡혔던 이제 그 소련 간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교환해서 그냥 흐지부지 끝나게 됐는데 하여튼 유투기 같은 고공 폭격기 같은 것들 개발했다. 그래서 정찰기 같은 거나 고공 폭격기 같은 걸 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핵무기의 이제 경쟁은 상호 확증 파괴라고 통칭하는 새로운 유형의 안보전.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너희가 뭐냐면 핵무기 갖고 있으면 A는 B는 핵무기 갖고 있으면 앞으로 이제 전쟁 못하죠.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서로 핵무기 교환하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냐면 서로 전쟁을 안 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미국과 소련인데 이때 이제 적용되는 개념이 상호 확증 파괴라는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즉 핵전쟁이라면 아무도 승리할 수 없다는 인식에 기초했다. 그래서 따라서 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핵무기를 이제 사용하지 않도록 격파가나 억제 무기를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군사력과 상대방을 제압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 인류 공면의 위험을 아는 채 상대방의 핵정력을 누리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자, 이렇게 냉정시대의 정세계가 국민들이 핵전쟁이 인해 어느 날 갑자기 공멸할지도 모른다는 만성화된 불안감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대립과 공정에서 보면 자, 호르시초프 개혁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예. 자, 그 내용을 좀 보면요. 이게 서기에서 자세히 안 돼 있는데 사용사 경제에서 좀 돼 있기 때문에 호르시초프 개혁 관련된 내용 볼게요. 이거 관련돼 갖고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자, 소련 측의 긴장 완화 공세는 두 번째 전략부터 볼게요. 1954년 3월 스탈린이 사망한 후에 더욱 뚜렷했다. 195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4개국 정상은 제네바에서 모여서 그 냉전 체제로 인한 국제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와 협력을 모색이 기다렸다. 이 제네바 정치회담 같은 게 우리나라하고 관련돼 있죠. 그래서 이제 1953년 정전협정 이후에 1년 뒤에 남북 간 통일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한 건데 이 제네바에서 이제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잘 안 됐죠. 그리고 그 당시 남북 그 베트남을 논하는 가르는 그 선을 정했던 것이 이 제네바 국제회담이에요. 하지만 정치적 구성력이 전혀 없는 제네바 정치는 상호 친선과 교류를 활성화한 것 외에도 실제로 어떤 성과를 약속하지 않았다. 1956년 2월에 소련 공산당이 2차 정당대회에서 요 20차 정당대회에서 이제 평화공동론과 스탈린 격앙운동을 펼치게 돼요. 그래서 후르쇼프는 전쟁을 피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선언에 이어 스탈린 치하에 뿌리내린 억압체제를 청산하려고 했다. 자, 후르쇼프의 평화공동론과 탈스탈린 노선은 냉전의 국제 무대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고 하지만 미국의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후르쇼프의 평화공동론을 일종의 평화공세로 간주하고 소련의 팽창을 막으려는 강경 노선을 굳히지 않았다.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1954년 3월 스탈린 사망 이후에 6월 체코슬로바키아 동독에 일어난 반체제 봉기를 자극제가 되었다면 1956년 2월에 소련 공산당의 탈스탈린주의 노선은 그해 6월과 10월에 각각 폴란드와 헝가리에 일어난 봉기의 도화선이 됐다. 자, 동구권의 봉기들은 공산당 독재와 소비에트 정책에 대한 반대였으며 소련의 간섭에 벗어나고 시도했다. 자, 소련은 동맹국대 이탈을 막기 위해서 강경한 대응을 구사했으며 특히 헝가리 개혁정부가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탈퇴와 중립화를 선언하자 군대를 투입하여 봉기를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다. 자, 1956년 7월 이집트 대통령 나세르가 아스완 댐 건설 자금, 요건 이제 뭐냐면 미국에 처음에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소련 미국한테 지원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소련한테 지원받는 거야. 이 나세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소련 중간에 서가면서 이걸 잘 이용했죠. 미국한테 지원받고 소련 지원받고 막 그랬던 삶이에요. 예. 자, 그러다가 이제 말기에 이제 요걸 건설 자금을 소련이 대주니까 좀 소련 쪽으로 이제 치우친 정책을 좀 하게 되죠. 자, 하여튼 아스완 댐 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에즈 운하 국유화를 선언하자 그 당시 이제 동반과의 교육을 상실한 위험을 빠진 영국과 프랑스가 그해 10월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이집트를 침공했죠. 수에즈 운하의 지분을 영국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국유화하니까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수에즈 운하를 둘러싼 대립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에 분쟁이 연장선상인 동시에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맞물린 냉전 특유의 분쟁이기도 한다. 자, 미국, 영국, 프랑스는 이집트가 반소 바그다드 조약기구에 가입하지 않고 비동맹국 회의,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제 비동맹 회의에 참여하자 경제 지원을 중단하고 이스라엘 무기를 제공했다. 그러자 소련이 중동 상태에 개입해서 이집트는 동국권 국가들에게 무기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가 이제 미국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소련을 건너서 이제 소련부터 지원을 받았던 거죠. 자, 영국과 프랑스군이 개입하자 후이츠프는 이집트 편에 서서 의용군 파견 및 그 핵미사일 공격을 운운하면서 영국과 프랑스에 가서 이제 너네들 계속 출수하지 않으면 영국과 프랑스에 핵미사일 발사하겠다 막 헛박질한 거예요. 자, 초강경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 역시 중동 지역의 미국의 이익을 침해당할 경우 개입을 주저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톡2라고 하는데 미국은 동맹국 영국과 프랑스가 철수합력을 강화했어. 왜냐하면 좀 기분 나빴던 거죠. 너희들 왜 예전에 제국주의 정책을 또 하냐. 사전에 또 공격하려면 나한테 허락을 맡아야지 너네들이 쑥닥닥 해갖고 하냐. 이런 것 때문에 압력을 가했던 거죠. 소련의 개입을 미연에 차단했으며 이스라엘군 철수에 따라서 이제 수에즈 운하는 사태는 일단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동 지역 냉전의 가축제 부각한 동안 호이초프는 의도적으로 대립의 무대를 다시 베를린으로 돌렸다. 자,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의 전승 4개국의 공동관리 지구로 서로 왕래가 가능했던 베를린은 1950년대에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넘어간 주요 탈출구를 구실로 했다. 1958년 11월 후이초프는 베를린을 중립도시로 할 걸 제안하면서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등 전승국 주둔군을 철수를 요구했다. 자, 그래서 서베를린에 대한 동독의 통제를 강함으로써 서베를린에 끊임없이 이어진 탈동독 행렬을 차단하는 것이 후르시프의 공헌이다. 말이 중립이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베를린 자체가 동독을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립을 하면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의 영향력이 약해진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서베를린에 대한 그 뭐냐면 통제권을 상실한다는 의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케네디나 이런 사람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죠. 미국이요. 자, 1961년 7월에 미국 대통령 케네디는 베를린 주민의 자유부장, 서방 군대의 그 주둔, 서베를린의 통행 보장이나 3대 원칙을 고수하면서 소련에 맞서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했다. 여기 이제 요 장면이죠. 그래서 그 당시 호이슈프 베를린 장벽을 만들고 중립화를 이제 주장을 했던 거야. 그 당시에 러시아 가나 지역이든 좀 그런데 이게 소련이죠. 엄밀히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러시아지만 자, 하여튼 양측 간의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그 당시 직접 충돌을 피하는 방편으로 동독은 소련의 동의를 얻어 8월 3일 기습적으로 베르린 장벽을 축출했다. 자, 이로써 이제 서독 탈출로는 봉쇄됐다. 베르린 장벽은 냉전기 유럽에 분하는 상징적 기념이 되었다. 거죠. 장벽 사이에 두고 동서 두 진영은 서로 긴장을 유지하면서 결국 분할된 상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장병의 축초는 그 유럽의 당분간 현상 유지와 긴장 완화의 국면에 접어들면 암시했다. 그래서 베를린 장벽의 의미 여기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냉전의 무대는 조금씩 제3세기로 옮겨갈 것이다. 자, 베를린 위기는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지만 이듬해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는 소련과 미국의 핵전쟁부터까지 몰고 갔다. 오랜 세월 미국이 세력권에 속했던 쿠바는 1959년 1월 카스트가 공산혁명을 일으킨 후 반미 친소국가 탈바꿈했다. 그때 이제 그 케네디 대통령 때 CIA가 어떤 계획을 냈냐면 그 미국 내에 망명 쿠바인 부대들을 조직을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카스트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그 카스트 정권이 미리 그걸 알게 되죠. 그래서 상륙하자마자 공격해갖고 상당수 포도를 잡아.
그래서 미국하고 이제 협상해갖고 이제 보상금을 받고 배상금을 받고 넘겨줬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때 케네디가 왕따 당했던 게 뭐냐면 CIA나 군부 같은 그 기관, FBI 그 여러 기관들이 케네디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예. 케네디가 좀 나이가 젊었을 때 이제 됐고 너무 이상적인 얘기들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좀 약간 케네디를 왕따시켰거든요. 그래서 CIA가 했던 그 망명 쿠바인 불의를 침투시킨 사건은 이게 피그스만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걸 계획을 이제 보고를 하지 않았다. 케네디 대통령한테. 나중에 케네디 대통령도 그걸 알았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뭐냐면 부인했다가 결국에는 인정했죠. 우리가 이제 뭐냐면 망명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침투했다는 거. 예. 자, 하여튼 케네디 정부는 1962년에 피그스만 후에 이후 사건 이후에 쿠바를 국제기구 축출하고 무역을 금지하는 쿠바 봉쇄 정책을 했고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쿠바가 앞에서 얘기한 소련과 이제 연결되기 시작했죠. 소련하고 이제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의 상황이었잖아요. 그러자 소련 정부는 쿠바에 핵미사일을 제공하겠다고 비밀리에 제안했다. 후르시초프가 쿠바에 중장거리 핵미사일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공산 정권은 쿠바를 미국에 보호한 동시에 이미 터키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한 소련을 위협하고 있는 미국의 막대한 전략이었다. 자, 쿠바에 소련의 핵미사일이 설치하자 케네디는 후르시초프에게 기지를 철거하고 미사일을 돌려보내는 최후 통첩을 보냈으며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자, 일촉즉발의 위기의 순간에 마코 협상이 이뤄져 소련이 쿠바 미사일 해수하고 발사대를 철거하는 대신에 미국은 소련이 요구하는 터키의 탄도미사일 철수를 합의했다. 자, 쿠바 위기로 절정에 달한 핵전쟁의 공포는 역설적으로 양측의 관계 개선과 그 다음에 대화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줬으며 냉전의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계기였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한라인이 구축했죠. 한라인이. 그래서 쿠바 위기는 대탕트에 나가는 분수령이기도 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 아프리카 신생 국가들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